안녕하세요. 저는 구파발 본당 보좌신부 오영훈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역반장님들께서 올해 시작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맞춰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중심으로 생태적 회심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부디 제가 여러분이 오늘날의 생태 위기를 신앙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에 나서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에 관해 잘 알아보셨을 겁니다. 찬미받으소서는 생태의식이 신앙 차원에서 더 이상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적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와 동료 피조물들을 동료, 나아가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지으셨으니까요. 때문에 회칙은 기후위기를 위시로 한 오늘날의 생태위기에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대응하기 위해 생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2번에 걸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파리협정과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중심으로 세상의 노력과 교회의 노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파리협정이 나오기까지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그 맨 앞에는 어떤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생태 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익히 들어보셨을 책입니다. 바로 1962년에 나온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입니다. DDT를 위시로 한 화학약품이 생태계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결국 우리 인간에게 어떤 피해로 돌아오는지 잘 보여준 책이죠. 현대 생태환경 보호 운동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생태계가 받고 있는 피해에 비로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는 인류 문명 발전이 무한대로 이뤄질 수 없음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문명적 각성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시민사회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후과학적으로 인류 문명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위기가 일어나고 있음을 처음 인식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여러 국제회의가 열렸고 국제기구도 창설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PCC입니다. 1988년에 창설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약자입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가장 방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UN 산하기구로서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하여 연구하고 또 학계에 보고된 논문을 분석하여 기후위기의 과학적 실체와 예상 피해 규모,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IPCC가 과학적 기구라면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는 UNFCCC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의 약자입니다. 1994년에 발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은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과 논의의 장, 기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매년 국제회의를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여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약자는 COP로서 UNFCCC에 가입한 당사국 총회입니다. 세 번째 당사국 총회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채택한 결과물은 여러분도 예전에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뭘까요? 바로 교토의정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강제로 할당했습니다. 그리고 어겼을 때 나름의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의 강제성은 지금도 선진국에게는 먹히지 않죠.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의정서 참여를 끝내 거부하고 참여한 선진국들도 목표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토 의정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아까운 시간이 10년 넘게 흘러갔습니다. 1910년에서야 국제적으로 실패한 교토 의정서를 버리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5년 COP21이 끝나기 전까지 뭔가 새로운 체제를 마련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 2015년 5월에 프란치스코 교종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가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회도 생태계에 관심이 없던 건 아닙니다. 1960년대 교회도 모든 피조물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 신앙인들의 의무를 말하였고, 이후로도 자연보호와 그에 관한 인류 문명의 잘못과 책임을 종종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 문헌에서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원론적으로만 다뤘을 뿐입니다. 1990년 세계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이 발표한 담화문이 처음으로 생태 문제를 단일 주제로 다뤘지만 담화문은 10장 내로 끝나는 짧은 문헌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관점에서 현대 생태 위기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 등이 아직 불분명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여러 교회 내 단체가 생겨나 활동하였고, 또 교회 자체도 부분적으로나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공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으로나 규정으로 확실한 지위와 권한, 책임, 목표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가톨릭 교회도 1960년대부터 2010년 전반까지 생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나름 노력도 해왔지만 결코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역시 우리 교회는 2015년 5월을 맞이하고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최초의 생태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반포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도 2007년까지만 해도 사실 생태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는 않으셨다고 솔직히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로 섬나라가 해수면에 잠길 위기로 다른 영토를 구입하여 이주하려 한다거나 이미 완전히 잠겨서 해수면 위로 나무만 튀어나온 섬들을 직접 목격하며 점차 생태 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종으로 선출된 후 세계 유수의 과학자와 신학자들에게 현재 생태 위기에 관한 최고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물로 문헌을 내려고 준비 중이던 2014년에 교종께서는 유럽 평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가셨습니다. 거기서 프랑스 환경부 장관을 만났는데 그 장관이 교황청에서 최근 환경 보호를 위한 문헌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교종께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015년 12월 전에 그 문헌이 공개되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2015년 12월은 아까도 나온 시간입니다.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체제를 마련하기로 한 시한의 끝이죠. 그 환경부 장관은 그 시한만큼은 반드시 지켜서 새로운 기후체제가 꼭 나와야 하기 때문에 교종의 권위로도 힘을 모아주길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전인 2015년 5월에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반포된 거죠. 참고로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 2020년에 코로나19를 맞이하여 교종께서 온 인류를 향해 직접 쓰신 책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 11월 파리에서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조직이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에 따라 삼엄한 경비와 애도 분위기 안에서 전 세계 국가 정상과 고위직, 환경운동가 등 수만 명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밤을 샌 열띤 논쟁과 시위, 갈등과 대타협을 통해 기존 회의 시간을 넘겨 간신히 당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새로운 체제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바로 파리협정입니다. 파리협정은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파리협정 체제 안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년 COP21에서 정해진 회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갑론을박한 끝에 파리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파리협정은 지난 체제인 교토의정서를 반면교사로 삼기도 했습니다. 현재 파리협정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작동 중인 유일한 체제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의 이해와 준수가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 문명 그리고 신앙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파리협정이 어떤 요소들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교토의정서에서는 산업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졌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당연히 사회, 특히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각 국가 입장에서는 꺼려합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중국을 위시로 한 개도국도 한참 산업화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업 선진국 입장에서는 자신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건 불합리하다고 불평하며 의정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개도국이나 저개발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의 기후위기는 먼저 산업화를 한창 하면서 온실가스를 멋대로 뿜어낸 산업 선진국의 탓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신들은 배출 의무를 질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나날이 늘어나기만 했죠. 하지만 2015년에 이르러서는 이런 식으로 갈라져서 서로에게 탓만 돌려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즉, 모든 국가는 공통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책임의 경중에는 역사적으로나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산업 선진국이 좀 더 큰 책임을 지되 비산업 선진국들도 책임을 지고 기후위기 대응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원칙으로 삼은 겁니다. 교토의정서가 실패한 원인 중에 다른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해당 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서 자체가 작동하지 않게 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협정에서는 국가별 감축 의무량을 배정 및 하달하지 않고 각 국가가 감축 목표량을 자발적으로 정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가가 협정을 반대할 명분이 대거 사라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여 협정은 바로 다음 해에 발효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각 국가는 감축에 따른 피해를 덜 보고 싶기 때문에 목표량을 충분하지 않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정상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마다 감축 목표 NDC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이전 목표보다는 무조건 더 큰 목표를 내야 합니다. 이걸 진전 원칙이라 합니다. 또한 개별 국가가 자신들이 낸 목표대로 이행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을 5년마다 전 지구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과정상의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감 있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파리협정의 주요 원칙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파리 협정에서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닙니다. 1980년대 이미 등장하였습니다. 인류 문명은 산업화 이후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성장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음이, 또 그 후로는 급속도로 퇴보할 수 있다는 게 1970년대 초반에 이미 과학적으로 예견됐습니다. 따라서 이 도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인류 문명이 퇴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나온 개념이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해서든 단순히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더 많은 건물, 더 많은 공산품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에 제한된 재생 가능한 자원을 재생의 한계 내에서 이용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생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구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금보다 많이 발전한 생태의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함께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과 의의 등은 이미 앞선 4번의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회칙과 파리협정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기후위기, 생태위기 대응을 위해 중요하게 여긴 요소는 크게 2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한 분 창조주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발전을 하더라도 같은 인간은 물론 동료 피조물, 생태계 상황을 고려하고 피해는 최소화하며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신앙 차원에서도 원론적으로 긍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속 가능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사역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계에 여전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기업이 그에 비하면 거의 티도 안 날 예산도 턱없이 적은 일회성 캠페인을 펼치면서 마치 자신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일조하며 생태계를 위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신앙 관점에서 그린워싱에 해당하는 지속 가능성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선, 거짓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인간은 생태계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생태 위기는 곧 우리 인류 공동체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만, 한 민족만 잘 살겠다고 대응 전선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뜻을 나누고 일치하며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건 신앙 면에서도 참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의 여건을 이해하고 상황이 가능한 쪽에서는 더 큰 노력을 하여 어려운 공동체 몫을 대신해주고 때로는 직접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녹색 기후기금과 같은 개도국과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기로 한 선진국들의 기금이 약속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또한 각 국가가 제출한 감축 목표량도 필요한 정도에 비하면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뜻을 같이 하며 힘을 모으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참여할 당사자들이 아직 진심으로 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 세계가 구체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진정 이웃과 동료 피조물을 나와 한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는지 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통합생태론은 앞서 3월 강의 때 다른 신부님께서 세상을 생태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찬미 받으소서에서 처음 개진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통합생태론은 사회와 삶의 여러 부문, 여러 상황에서 생태적인 부분까지 반드시 포함한 통합적인 의식과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칙에서는 직접 그 부문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일상생활 부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이루어온 부문들 전반에 걸쳐서 생태적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기술 과학으로만, 돈으로만 막거나 무마하려는 유혹과 시도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한 시도, 자세들은 여전히 생태계, 동료 피조물들을 나와 분리시키고 조작적으로 바라보며 지금 내가 누리는 편익을 놓지 않으려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그러한 편협함과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 신앙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나만이 아닌 온 인류, 온 생태계가 통합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온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막기 위한 노력면에서도 기술적으로만, 경제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문에 걸친 문제라는 걸 제대로 직시하며 기꺼이 절제하는 자세로 다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고 뜻을 모아 연대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유일한 체제이자 전 세계 대응 노력의 구심점인 파리협정은 원칙적으로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비롯한 우리 신앙 관점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파리협정의 실제 이행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파리협정의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물론 직접 힘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부와 기업, 사회, 개인 차원에서까지도 파리협정 이행 준수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도록 응원하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스스로도 돌아봐서 교회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진심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